네, 오늘은 네, 특집으로 가족에게 추천할 최고의 명품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종목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먼저 어떠한 종목이 왜 명품주냐, 명품주의 조건이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그러죠. 어, 당신 주식 투자하는 것 같은데 나는 주식을 잘 몰라. 근데 나한테 종목을 좀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의 종목을 추천해 주십니까? 만약에 추천할 종목이 없다면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시면은 거기에 이제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 제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장기로 주식을 좀 묻어놓고 싶고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됐을 때 학자금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좀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절실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묻어두고 안정적으로 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금상첨화겠죠. 그럴 때 제가 꺼내드는 종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을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째, 그 기업이 있으면은 그 산업이 있을 겁니다. 소속된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 돼요. 두 번째, 실적이 들쑥날쑥 성장하면은 그 주식을 보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성장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꾸준함과 안정적.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성장은 성장인데, 가령 이런 게 있죠. 우리 예전에 이제 가정주부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남편의 월급이 어떨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오다가 어떨 때는 50만 원을 벌어와요. 꾸준히 돈을 벌어오긴 벌어오는데 안정적으로 못 벌어오는 거죠. 이게. 자, 세 번째. 꾸준하고 안정적인데 수익성이 별로야. 성장률이 별로야. 그러면 안 되죠. 가급적이면 높은 성장률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영속성이 필요합니다. IT 기업 중에서 기술 기업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과거에 이제 음악을 들을 때 LP판을 듣다가 곧바로 MP3로 넘어가 버린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죠. CD 플레이어가 없어요. 중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P판, 그 다음에 CD 플레이어가 나온 뒤에 MP3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기술이 막 변해버려서 그 해당 제품이 영속성이 없어버리게 된다면은 그 기업은 망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그 제품을 그 제품이 만드는 제품이 영속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되게 중요하죠. 왜? 장기 투자하려면 영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 조건에 맞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게요. 성장 산업에 속한다라는 거. 일단 요거는 뭐 성장한다라고 하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다? 해당 기업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 제품이 경기가 좋고 안 좋고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 문제가 있죠. 그쵸?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휴대폰, 조선, 철강 이런 기업들은
이 경기의 영향도가 굉장히 민감한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초등학생 아이가 커서 대학생이 돼서 대학 학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경기가 업사이클이 있고 다운사이클이 있어서 거기에 크게 실적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안 됩니다. 자, 안정적 성장을 위한 조건. 거래처가 많아야 돼요. 혹은 거래처가 많거나 이 전방 산업이 다양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래처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거래처의 재고, 그 재고량에 따라서 실적이 들쑥날쑥해요. 어쩔 때는 재고 보충을 위해서 와장창 주문했다가 갑자기 재고가 많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문을 안 해요. 거래처가 한 군데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처가 변경이 될 수 있죠.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방 산업이 다양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 제품이 반도체에도 팔리고 화학에도 팔리고 자동차에도 팔리고 뭐 여러 산업에 팔린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반도체 산업이 고꾸라지면은 다른 자동차 산업에서 그걸 커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일단 거래처가 많아야 되고 전방 산업이 또 존재한다면은 다양한 전방 산업이 있어야 됩니다. 높은 성장률. 이 조건에 맞는 게 뭘까요? 자, 산업이 성장한다고 그랬죠. 산업이 성장을 하는데 경쟁사가 수백 개 기업이 있다라고 쳐요. 산업은 성장하는데 해당 기업은 파이를 서로 찢어 먹다 보니까 성장을 못해요. 그럼 높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1등 기업인지 독과점 기업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높은 성장률을 위해선. 왜 1등이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등 기업은 1등이라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매출액입니다. 혹은 생산량이에요. 자, 매출액이 높다는 얘기는 다른 경쟁사보다도 생산량이 많다라는 의미예요. 생산량이 많다는 의미는 그만큼 원재료 구매 규모가 크다라는 얘기죠.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은 매입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 원어치 구매하는 고객이 있고 100억 원어치 구매를 하는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물건을 파는 업체 쪽에서 누구한테 더 싸게 물건을 공급하냐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직원 수가 좀 차이가 있어요. 1등 기업들은 적은 직원 수로 커다란 퍼포먼스를 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그 1인당 매출액이 낮아요. 1등 기업은 1인당 매출액이 높습니다. 이게 규모의 경제예요. 두 번째,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경쟁사가 그만큼 적고요. 독과점의 뜻은 독점은 혼자 다 먹는다라는 뜻이고 독과점은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업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서로 경쟁을 안 해요. 독과점 정도 그 산업에 있는 그 기업들끼리는 상대방의 점유율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가격 경쟁을 안 해요. 그래서 독과점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죠? 가격 담합을 하는 거죠.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소비자한테는 최악의 기업일 수 있지만 투자자한테는 최고의 기업이 독점 내지는 독과점 기업입니다. 산업이 성장하는데 신규 업체들이 계속 그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전에는 10개밖에 없었던 그 해당 그 산업 내에서 100개의 기업이 존립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개별 기업들의 성장을 못하는 거죠.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영속성, 해당 제품이 대체되지 않는
이거죠. 그 옛날에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질레트에 왜 투자를 하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대체될 수가 없다. 인간의 턱수염에서 남자의 턱수염에서 그 턱에서 수염이 자라지 않는 이상 저 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면도날이라는 산업은 대체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가족에게 추천할 최고의 명품주를 고를 때 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업이 성장하는지, 그리고 꾸준한 성장을 하는지, 경기 혹은 계절적 특성의 변동폭이 낮은 기업. 가령 지금 코로나잖아요.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있고 안 받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어디죠? 필수 소비재. 경기에 영향을 안 받죠. 안정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처한테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한두 군데 거래처를 갖고 있는 기업은요, 거래처로부터 가격 압력이 들어와요. 근데 거래처가 굉장히 다양하면요, 특정 기업이 가격을 깎아달라고 압력을 넣어버리면은 그 회사가 거래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처가 가격 압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보통 성장률을 볼게요. 1등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스포츠에서는 꼴등 팀이 1등 팀을 이기기도 합니다. 그게 스포츠의 매력이죠. 이변이 창출되죠. 허나 산업계에서는 그런 이변은 꿈도 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규모의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등 기업이요, 제조 단가가 싸요. 더. 아까 원재료 가격이 더 싸게 받아오잖아요. 규모의 경제 때문에 1등 기업이, 생산량이 많은 기업들은요,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가격 차별화 그래서 뭐 꼴등 기업이 가격을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천만에. 그랬다간 망합니다. 1등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경쟁사가 가격 경쟁을 일으키는 거. 그걸 제일 좋아해요. 1등 기업이. 1등 기업이 싫어하는 게 뭐다? 네, 경쟁사가 차별화된 제품. 이런 제품을 만들 때를 좀 경계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1등 기업들은요, 차별화된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연구개발 같은 걸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 약간 특이한 제품, 그걸 가지고 이제 제품 라인업을 다양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쟁사들이 치고 들어올 데가 없게끔 진입장벽을 막 쳐버려요. 가령 이런 게 있죠. 파스. 파스는 보통 붙였잖아요. 붙이는 파스가 나왔죠. 그러면 그 업체가 그 시장을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혹시 경쟁사가 차별화된 제품, 뿌리는 파스를 들고 오지 않을까? 그래서 뿌리는 파스를 또 만듭니다. 그걸 1등 기업이 만들어요. 심지어는 먹는 파스도 만들어요. 왜?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그만큼 마진율이 높아요. 제조 단가가 낮다는 것은 영업 마진이 높다는 얘기고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그 많이 번 돈 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하냐 이거죠. 경쟁사들이 자기를 위협하지 않게끔 진입장벽을 치는, 즉 새로운 차별화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쪽에다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혹은 유용 설비, 최신의 자동 설비 같은 거를 구축을 해가지고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등 기업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스포츠는 꼴등 기업이 1등을 이기기도 하지만 1등 기업은 산업계에서 계속적으로 힘이 세져요. 힘이 세지면서 저 밑에 있는 7등 기업을, 점유율을 뺏어옵니다. 10등, 7등 이런 기업들이 망해가요. 점점. 1등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1등이 가격 경쟁을 하니까 자기들은 계속 적자예요. 1등은 계속 돈을 버는데 본인들이 계속 적자예요. 망합니다. 점점 망하는 기업이 있어요. 치킨 경쟁이죠. 그래서 치킨 경쟁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상위 3기 업체가 살아남아요. 나머지 업체들은 거의 다 도산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독과점 구조로 빠지게 돼요. 우리나라 제지회사를 볼까요? 옛날에 제지회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지 같은 경우는 유형 설비, 단일화된 유형 설비에서 동일한 제품을 계속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예요. 여기에선 독과점으로 빠질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위 몇 개 업체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흡수합병이 됐어요.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1등이냐 독과점이냐 이 둘 다 좋습니다. 이건 기본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걸맞는 이제 기업을 골라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존재해요. 근데 여기서 가격이 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배경에 명품주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소개할 만한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KCI입니다. 대부분이 모르시죠? 코로나19에도 머리는 감는다. 코로나가 앞으로 재확산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이제 불확실한 상황인데 코로나19라는 것은 결국 뭐죠? 경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지금 올해 1분기에도 그 코로나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받았고 2분기 역시 경기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자, 머리는 감는다. 그랬더니 보니까 샴푸 혹은 린스 관련된 기업이라는 것을 눈치채셨겠죠. 네, 맞습니다. 필수 소비재죠. 경기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자, 그 증거를 댈게요. 그 증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자, 1분기 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여러분들 머리를 하루에 한 번씩 감다가 갑자기 이틀에 한 번씩 감고 3일에 한 번씩 감고 그랬나요? 아니죠. 코로나가 있거나 말거나 계속 감았잖아요. 그쵸? 그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2분기 실적에 대한 변화는 없죠. 계속 감으니까. 자, 이 기업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안 살래야 안 사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야, 주식 요즘 뭐 사야 되냐? 물어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종목이 이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볼게요. 일단 이 기업은 헤어케어 원료, 즉 샴푸하고 린스 원료를 만드는 그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킨케어 쪽, 화장품 쪽도 원료를 만드는데, 자, 헤어케어 쪽 보시면은, 자, 아까 1등 기업에 투자라고 그랬죠. 1등 기업. 글로벌 점유율이 90%입니다. 이거 독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KCI가 헤어케어 원료 쪽에서는 독점입니다. 나머지 10%는 해외 쪽, 해외 원료를 수입해다가 쓰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2위입니다. 전 세계 1위는 다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점유율이 70%예요. 그래서 KCI하고 다우케미칼하고 점유율을 합하면 80%가 넘습니다. 전 세계 독과점이에요. 전 세계 독과점. 이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면은 헤어케어 시장이 성장만 하면은 소수 상위 업체가 그 성장을 모두 독식한다는 구조죠. 그러면은 성장률이 굉장히 높겠죠. 남들한테 나눠줄 필요가 없잖아요. 수익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성장하는 산업을 그 상위 2개 업체가 다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이건 참고적으로 폴리머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샴푸에 들어가는 거고 계면활성제, 이건 린스에 들어갑니다. 뭐 기타가 있고요. 지역별 매출을 보시면은 네, 국내 내수는 20% 점유율, 20% 매출 비중, 수출은 80%입니다. 이걸 볼 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전 세계 점유율이 2위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샴푸나 린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샴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물이 70%가 함유가 됩니다. 기타 5%, 그리고 비이온 계면활성제 5%, 음이온 계면활성제도 들어가고요. 이겁니다. 양이온 폴리머. 얘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양이온 폴리머는 기술 특허가 걸려 있어가지고요. 경쟁사들이 이쪽 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리고 린스 쪽도 보시면은 양이온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는 많아요. 폴리머도 많고. 근데 양이온이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기술이 걸려 있어가지고 업체가 어디 이 신규업체가 이쪽에 시장에 진입해가지고 원재료 써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냥 가격 좀 싸게 해서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진입 장벽이 높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기침 나가지고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자, 헤어케어 쪽 시장을 좀 볼게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아까 첫 번째 조건으로 해당 산업이 성장을 하느냐를 봐야 돼요. 헤어케어는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의 신흥 국가들이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70년대, 우리 70년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샴푸로 머리 감았습니까? 그때는 저는 빨래핀으로 감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머리 감을 때 그냥 세숫빈으로 함께 감았고, 그러면서 소득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연예인들이라든지 사회 상위 계층들이 샴푸를 쓰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샴푸를 써요. 그러다가 샴푸를 계속적으로 쓰다가 린스까지도 쓰게 되는 거죠. 중국들이 이게 이제 양극화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중국이 도시에 있는 상해에 있는 사람들만 볼 필요가 보는 게 아니라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을 해 보면은 전체 인구에서 샴푸를 쓰는 계층이 소수 계층이에요. 아직까지. 인도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는요. 이쪽이 이 신흥국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향후에는 샴푸하고 린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국내, 유럽, 미국은 이미 쓰는 사람들 다 쓰지 않습니까? 이런 신흥 국가들이 결국 헤어케어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절대적이잖아요. 많잖아요, 인구가. 특히 신흥 국가들이 더 많잖아요. 선진 국가들보다 인구수는.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샴푸하고 린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안정적 실적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꾸준한 실적, 안정적 실적. 첫 번째, 경기 민감도가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생활용품이니까 코로나19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지만은 머리는 감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뜻이에요. 계절적 요인도 적죠. 어떤 기업은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빙그레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여름철만 실적이 확 좋아져요. 나머지는 계절적으로 실적이 들쑥날쑥한다는 얘기죠. 그런 요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구매 빈도수가 또 중요해요. 이게 장기 투자할 때는 이 어떤 제품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장비주가 있고 소재주가 있어요. 그럼 주가가 어떤 게 더 프리미엄이 높을까요? 소재주가 높죠. 왜? 소재들은 구매 빈도수가 높죠. 장비는 한 번 사면 10년 동안 교체를 안 하니까 구매 빈도수가 높은 게 중요합니다. 샴푸하고 린스는 구매 빈도수가 비교적 높은 쪽이죠. 그리고 이 시장에 이 산업이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샴푸, 린스 시장이 앞으로 신흥국들의 수요 증가에 의해서 성장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여러 회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은 그 파이를 나눠 먹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 기업들은 성장을 못하는 거죠. 산업은 성장하는데 개별 기업들은 성장을 못해요. 이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기술과 인증 문제, 기술 특허죠. 인증, 즉 각국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요 헤어케어 같은 거는 이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신규 업체가 이 시장에 뛰어들지를 않아요. 즉 뭐다? 소수 업체가 전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론이 뭐다? KCI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실적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피터 렌치가 이럽니다. 그 워렌 버핏은 그 경영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차피 그 기업은 사람이 이끄는 거기 때문에 똑똑하고 유능한 경영진을 되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삼습니다. 허나 피터 렌치는 그렇지 않아요. 피터 렌치는 어떠한 기준을 삼냐면은 바보 멍청이도 경영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그걸 봅니다. KCI는 경영진이 바보 멍청이어도 이러한 구조적 성장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아까 또 하나 빼먹은 거 있죠. 여기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실적, 특히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처가 많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KCI의 거래처를 볼게요.
거래선이 전 세계 45국가로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가 145개 기업이에요. 근데 이 145개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과 거래를 하냐면은 이 샴푸하고 린스를 만드는 회사들은 대부분이 대기업이에요. 우리나라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다른 나라도 각국의 대표 기업들과 거래합니다. 프랑스, 전 세계에서 가장 화장품 브랜드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딥니까? 로레알이죠. 미국, 유니레버, P&G 다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기업들이에요. 각국의 대표 기업들하고 다 거래를 합니다. 이 생활용품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샤넬만 빼고 모든 세계적인 그 프리미엄 그 생활용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다 거래해요. KCI가. 얼마나 안정적이게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기업 중에서 로레알이 아무리 시장 지위가 높고 세계적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KC한테 야, 샴푸하고 린스 원료값 너무 비싸. 가격 좀 낮춰줘. 이런 말을 할까요? 못 합니다. 깎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적으로 버팅겼다가는 거래를 안 하면 그만이니까 KCI 쪽에서는 거래를 안 해도 나머지 기업과 거래를 하면 되니까 한 기업들 거래선 끊긴다 하더라도 실적에 미친 영향도가 낮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로레알 입장에서는 KC하고 거래를 하지 않으면 그럼 누가 거래합니까? 다우케미칼 하나하고만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쪽한테 휘둘리게 되는 거죠. 다우케미칼한테 오히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모든 대기업들은 이 공급업체를 볼 때 공급처 다변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다수의 업체하고 공급 계약을 맺어야지 안정적으로 물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특히 이제 샴푸 쪽의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지금. KCI하고 다우케미칼. 그러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로레알 같은 경우는 다우케미칼과도 거래하고 KCI하고도 거래합니다. 물량을 두 군데서 공급받는 거죠. 안정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한쪽에서 공장에 화재가 나거나 그러면 아예 샴푸하고 린스를 못 만드는 거죠. 자, 이 조건이 모두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아까 엑셀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조건이 이 기업이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럼 향후에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서 이 기업의 실적을 보면 되는 거죠. 그 증거가 진짜 있는지 아닌지. 자, 자산 변동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막대 그래프가 쭉쭉쭉쭉 있는데 이게 이익 잉여금이에요. 즉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적립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2005년부터 최근 2020년도까지 15년간 이익 잉여금이 단 한 차례도 떨어진 적 없이 계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했어요. 이게 돈을 계속 벌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안정적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서 실적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 자산 분석을 하는 사람이 국내 애널리스트도 분석을 안 하고 일반 투자자들도 안 하는데 이 자산 분석을 하는 목적은 이게 장사 미천이거든요. 장사 미천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이 기업이 돈을 계속 버는 구조인지 아닌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함인데 일단 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빨간 선이 중요해요. 유형 자산. 제조업의 공통점은 모두 공장이 있다는 뜻이죠. 이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 공장을 크게 증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자산을 엄청나게 높였어요. 한 3배가량 높였습니다. 여기서. 자산 이제 10억이니까 100억 정도의 공장 사이즈에서 300억까지 높였어요. 여기서. 공장을 높인 다음부터는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유형 자산이 약간 낮아지고 있는데 공장 설비를 더 이상 안 해요. 안 하니까 그러니까 공장에 투자를 더 이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용을 안 쓰니까 이익 잉여금이 갑자기 여기서부터 올라가죠. 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유형 자산이 떨어지면서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자, 유형 자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영업이익에서 돈을 끌어다가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익이 떨어지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형 자산에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는 기업의 공통점은
치킨 경쟁을 하는 기업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경쟁사 대비 더 싸게 팔기 위해서 가격 경쟁을 하기 위해서 설비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유형자산, 이 자산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향후 KCI의 이익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KCI가 앞으로 공장을 굉장히 크게 키울 이유가 있을까요? 경쟁자가 없는데 전 세계 2위고 독과점 체제, 과점 체제잖아요. 다우케미칼하고 상생 구조입니다. 사실은 가격 담합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상생 구조예요. 서로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죠. 그러면 공장 캐파를 늘릴 이유가 없잖아요. 즉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 즉 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죠. 과거에 만든 공장 설비에서 감가상각비는 이미 다 떨어져 있고 그 설비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번다는 얘기죠. 다른 기업들은 제조업들은 그래요. 경쟁 치열하게 된다면은 계속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고 이자 비용 나가면서 그러면서 주주들한테 주머니에 들어온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회사는 공장 키워가지고 자산은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주주들은 가난해지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익 잉여금이 연평균 13.7%씩 올라가네요. 여기서부터 했지 여기서부터 하게 된다면 이익 잉여금이 증가하는 게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여기서부터 하게 된다면. 넘어갈게요. 재무안정성부터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은행 대출이 없다는 얘기죠. 있긴 있습니다만은 얘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또 있어요. 금융소득이 이자 비용을 초과를 하면서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 부채 비율은 21%밖에 안 됩니다. 얘들이 연구개발 능력이 높은 게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적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이쪽 시장에 진입을 못한다는 거죠. 아까 양이온 폴리머, 양이온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이 기술력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가 진입을 못하는 거죠. 마진율이 높다는 얘기고 따라서 원재료 비중이 낮아요. 그래서 전체 자기 자본의 자산 총계에서 부채가 21%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현금은 또 비교적 높아가지고 유동 비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이 우수하다 이런 거고 장부상에 있는 순이익보다도 실제 들어온 돈이 더 많아요. 이 분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분기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좀 이런 현상이 있지만은 뭐 뒤로 갈수록 이 장부상에 있는 당기 순이익보다 실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더 클 겁니다. 조금씩 기계가 노후화되면 교체하는 그 정도의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배당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배당 혹은 이자 비용, 대출 받은 게 조금 있으니까 이자 비용 이런 것들 나가고 이런 현금 흐름표가 가장 좋습니다. 투자는 조금씩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재무적으로는 배당이라든지 돈 번 거 가지고 이자 비용을 조금씩 내거나 이런 현금 그리고 현금은 계속적으로 더 크게 유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남는 돈이 아까 위에서 이익 잉여금으로 쌓이는 거죠. 자, 제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양이온 폴리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선 90% 이상의 독점 지위를 갖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12%로 2위입니다. 다우케미칼이 1위고 네, 점유율 70%고 이 원료는 양이온 폴리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머릿결을 부드럽게 하고 정전기를 방지해요. 이게 샴푸의 핵심 기능이죠. 그죠? 다들 샴푸 광고할 때 머릿결이 부드럽다 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정전기는 기본이고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사업에서 장기 투자 조건 중에서 제품의 영속성을 얘기했죠. 영속성. 근데 이게 샴푸의 핵심 기능인데 지구상에 이 기능을 갖고 있는 게 폴리머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소재가 없어요, 지금. 대체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샴푸라는 그 제품이 존재하는 한 양이온 폴리머는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신규 업체는 이쪽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기업은 네 망할 이유가 없죠. 망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 머리에서 머리털이 나오지 않는 이상 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조건이 있어요.
양용 계면활성제는 네, 린스에 들어가는 거고 국내 70%로 독과점적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약 10% 후반대, 한 3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는 2위라고 하고 어디서는 3위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3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헤어케어 산업은 성장을 한다. 진짜 성장하는지 아닌지 그 팩트를 좀 갖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신흥국이라는 것은 일단은 인구 비중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 쪽, 그 다음에 인도 쪽, 그 다음에 아프리카 뭐 이런 쪽 지역이 있겠죠. 동남아시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저쪽 베트남, 필리핀 인구 많잖아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 그 대표적으로 중국만 상징적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전 세계 특히 선진국까지 포함해서 헤어케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3%예요. 3%.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보다 높네요. 그래도 네, 3% 수준인데 중국이 2008년도 이후 그러니까 최근 이제 10년 동안에 연평균 성장률이 7.5%입니다. 즉 샴푸하고 린스를 사는 그 성장률 있죠. 매출 성장률이 7.5%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점유율을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신흥국들이 2배 이상을 넘네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중국 소비자 한 명당 샴푸하고 린스를 구매하는 비용 있죠. 이게 선진국 대비 15%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선진국의 한 사람당 1년에 10만 원어치 헤어케어 제품을 구매한다고 한다면 얘들은 뭐 15,000원밖에 구매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헤어케어 쪽을 쓰는 인구 비중이 적다는 얘기죠. 즉 향후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선진국 수준이잖아요. 매일매일 머리를 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중국 쪽에서는 향후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 근데 비단 중국뿐이냐 이거죠. 인도도 그렇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인구가 많은 이제 국가를 이제 예를 들었지만은 조그맣게 쪼개보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다 포함됩니다. 이런 쪽에. 그래서 이쪽에서 굉장히 높은 성장이 나온다는 얘기고 꾸준한 성장이 나온다는 얘기죠. 중국 예를 조금 들어보면은 그럼 중국에서 헤어케어 제품을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제품을 사냐면은 중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그 부분 뭐 자국 내에서도 이제 샴푸하고 린스를 만드는 업체가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좀 프리미엄 명품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세계적인 제품 펜틴, 리조이스, 헤드앤숄더 이런 제품에 대한 구매율이 높습니다. 이쪽 제품을 이러한 상위 그 브랜드가 전 세계 전체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펜틴, 리조이스, 헤드앤숄더 이 5개 브랜드가 모두 KCI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즉 KCI한테 원료를 공급받아가지고 샴푸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샴푸를 많이 쓰게 된다면 KCI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느냐? 아니 전 세계에서 지금 점유율이 2위인데요. 그 2개 업체가 전 세계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거래처 다변화 원칙 때문에 KCI를 제외하고 이 제품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거래처 다변화 원칙 때문에. 분명히 다우케미칼과 KCI가 모두 여기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독과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다? 결론? 중국의 헤어케어 시장이 성장을 한다? 즉, 이꼬르 KCI의 실적이 성장한다. 이 뜻입니다. 여기다가 신규 업체들이 이 시장에 또 뛰어들질 않잖아요. 못하잖아요. 뭐 최근에는 뭐 중동하고 유럽 쪽에서 약간 그 공급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중동 쪽에서는 할랄 인증 제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됩니다. 할랄이라는 것은 제 종교적인 이슈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뭐 소재로 삼지 말아야 될 거. 가령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 쪽도 이제 그런 인증이 좀 필요한데 소를 원료로 한 음식, 인도에다가는 소고기 다시마 이런 거 못 팔죠. 큰일 나죠. 인도에서는 소는 신이잖아요. 그 신을 갈아 만든 소스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것도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동 쪽에다가 샴푸 린스를 이제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고, 유럽 쪽도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 물질 관리 제도가 있는데 이걸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서 2018년도부터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KCI는 헤어 제품만 지금 만들고 있다가 얘들이 연구개발, 원료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헤어케어 쪽에서 스킨케어 쪽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근데 얘들이 보니까 이 기업 마인드가 이 최고의 그 고부가가치 소재를 만드는 쪽에 관심이 높더라고요. 헤어케어도 그렇지만 가령 헤어케어 쪽에서 지방 아미노산 3급 지방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 아민, 3급 아민 뭐 이런 게 있는데 전 세계에서 그거를 그 개발을 완료한 국가가 4개밖에 없습니다. 뭐 일본, 저쪽 이탈리아하고 저 프랑스 쪽 4개밖에 없습니다. 얘는 포함해가지고 그만큼 그거를 그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쪽에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쪽에 관심이 높아요. 그럼 얘네들이 그 헤어케어 쪽에서 스킨케어 화장품 쪽으로 넘어갈 때 그냥 아무거나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MPC 유도체라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 특허를 냈습니다. 이게 이제 무독성, 저자극, 멀티케어인데 보습 효과가 되게 뛰어나고 피부 보호 쪽에서도 뛰어나요. 성능이 워낙 뛰어난데 지금 비싸요, 그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 프리미엄 화장품 쪽이 지금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거든요. 이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 명품하고 저 밑에 초저가 이 두 가지 양극화된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더라고요. 오히려 경기가 좋을 때는 합리적 수요가 높아져가지고 한 중저가, 중고가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럭셔리 제품들이 많이 팔려요. 명품 제품들이. 근데 MPC 유도체가 바로 그런 쪽에 들어갑니다. 지금 가격이 고가여서 이것을 차용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씩 럭셔리 브랜드 쪽에서 MPC 유도체를 차용하게 된다면은 얘네들이 그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생산량이 많아지게 된다면 하나씩 만드는 제조 단가가 낮아져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대중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MPC 유도체가 전체 실적을 견인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얘들 쪽에서는 앞으로 이제 그 카테고리를 샴푸하고 린스 쪽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화장품 쪽으로도 확대한다. 신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아까 좀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럽 쪽이나 미국, 우리나라 같은 이미 선진국 배열에 이제 올라간 이제 국가에서는 이미 샴푸하고 린스를 다 쓰기 때문에 성장률이 뭐 거의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서는 최근에는 천연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유럽에 예를 들어서 명품 생활용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고 그냥 중저가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쳐요. 근데 사실 샴푸나 린스나 차별화될 만한 요소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이 제품에 들어가는 것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허나 고가의 명품을 만들 때는 그 뭔가 당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게 이렇게 비싸냐 했을 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소비자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을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천연입니다. 천연 제품이 이게 일단 뭐 도라지라든지 어떤 유채꽃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싸요, 이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유럽에서는 천연 제품, 그러니까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서도 KCI 쪽에 실적 성장에 또 그것을 기여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이나 선진국들은 천연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 증가, 신흥국들은 일반 그 샴푸하고 린스의 사용자층이 많아진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전체 양쪽의 시장들이 다 함께 성장하는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분석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는 이제 실적 분석을 이렇게 한 10년 이상 그 상장한 지 한 10년, 20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데 자, 이걸 통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럴 거잖아요. 그래, 좋다. 당신이 지금까지 말한 그 증거를 대봐라. 그럼 KCI가 그동안 돈을 얼마나 꾸준히 안정적으로 벌었는지 한번 증거를 대봐라. 예, 증거를 대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최근 2019년도가 20년이죠. 20년간 매출액을 볼게요. 막대 그래프가 매출액인데 매출액이 역성장한 것은 단 3번밖에 없습니다. 2003년도가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았을 때요. 이때 2003년도가 그랬습니다. 계신 분 계시나요? 이때가 그랬고요. 한 번 조금 매출액이 역성장했어요. 계속 올라가죠.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미국 금융위기 때도 올라갔어요. 근데 유럽 재정위기 때 떨어졌네요.
계속 올라가고 2015년에 한 차례 떨어졌어요. 세 번 빼고 거의 20년 동안의 매출액이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죠. 17년 동안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빨간 선이 자꾸 신경 거슬릴 겁니다. 아니,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이 20%대에서 5%까지 떨어지고, 야, 이거 실적 변동폭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까 제가 위에서 이 말씀드렸죠. 중요하다라고 해서 2008년도부터 갑자기 공장을 크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쓴다는 얘기죠. 공장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 돈을 엄청나게 쓴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공장 설비를 거의 이게 100억짜리 공장을 300억짜리까지 올렸으니 돈을 여기다가 200억을 투자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영업이익에서 끌고 와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공장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향후 성장을 위해서. 거래처가 점점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 신규 업체들 영업도 해야 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물량들이 점점 커지니까 공장 캐파를 키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성장을 위해서. 실제 여기서 순이익 성장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2008년도와 2012년도, 13년도 요때까지 아마 투자를 한 걸로 좀 보이는데 그때를 보겠습니다. 맞죠? 2008년도부터 공장 설비를 하면서 뚝뚝 떨어졌죠. 이때 공장을 굉장히 크게 지은 거죠. 그러면 이때 공장에 설비 투자하게 된다면 그 비용을 감가상각비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감가상각비는 사용 연수가 지나게 되면은 없어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감가상각비가 점점 누적적으로 추례가 되면서 이익이 뚝뚝 떨어졌죠. 그리고 순차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이때부터 투자를 했던 것들은 사용 연수가 지나면서 소멸되니까 여기서부터 비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죠. 다시 전성기 때 수준으로 돌아왔죠. 2017년도는 이례적으로 비용이 나왔어요. 이제 수출 비중이 80%잖아요, 애들이. 그때 약간은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그때 수출 제반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그다음부터는 없었잖아요. 일회성이니까 요거 하나는 네, 인정해 주시고요. 자, 지금 영업이익률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 얘네들이 영업이익률의 커다란 변화는 공장을 짓느냐 안 짓느냐 그 차이가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 얘네들이 공장을 크게 지으면 또 영업이익률이 또 떨어져요. 근데 공장을 크게 지을 일이 없습니다. 왜? 전 세계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거래처와 가격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 일부러 막 생산 캐파를 늘릴 이유도 없잖아요. 국내선 점유율이 90%고 전 세계선 이미 2위를 갖고 있으니까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과거에 이때 만든 설비로 앞으로 꾸준하게 돈을 벌 거예요. 그러면 이때 투자했던 감가상각비는 이 그 회계 이쪽 기업 회계 그쪽 장부상에 기재했던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이익 성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적을 좀 쪼개서 얘기할게요. 실적이 지금 요 파란 게 국내 매출이에요. 국내 매출은 성장을 안 하죠.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국내 사람들 다 이제 샴푸하고 린스를 이미 쓰고 있으니까 인구도 좀 낮아지고 있고, 그쵸? 올라가긴 어려울 거예요. 있다면은 그 천연 고부가 가치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매출액은 그대로지만은 마진율은 좀 높아지는 구조가 좀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자, 빨간 게 해외 쪽인데 신흥국들의 수요 증가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2015년도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쟁사 다우케미칼에서 뭔가 가격 이벤트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좀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분기 실적을 좀 나눠서 볼게요. 2018년도 1분기, 2019년도 1분기, 올해 1분기입니다.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영업이익률은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였고, 자, 1분기 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코로나19가 터졌죠. 그럼 보통 코로나19가 터질 때 기업들 실적 대부분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얘들이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코로나도 뭐든 상관없잖아요. 1분기 때
지금까지 역사상 최대 분기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증거예요. 과거부터 꾸준한 성장을 하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애들은 역사상 최대 매출을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져도 제가 처음 그랬어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KCI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을 때 실적이 과연 떨어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고 저희 정회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머리를 감는 횟수가 줄어들었냐? 아니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러겠냐? 전 세계가 그렇지. 2분기부터는 전 세계 미국, 뭐 유럽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됐잖아요. 그럼 아직 2분기 실적 발표가 안 됐잖아요. 근데 보통 주주들은 그래요. 걱정을 해요. 야,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겠네. 이런 걱정을 하는데 KCI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실적 집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12%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2% 똑같이 이제 12%씩 증가했는데 이게 하나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보통 12%가 증가하게 되면은 KCI 같은 경우는 약 20% 정도의 영업이익 성장이 더 크게 증가를 해요. 근데 최근에 장비 교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기계에. 아까 보니까 유형자산의 비용을 좀 썼어요. 그에 따른 그 감가상각비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공장을 지은 지가 7, 8년 전인데 그 사용 연수가 한 6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일부 그 장비들은 기계들은 노후 때문에 교체를 해야 돼요. 노후 교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쪽에 비용 투자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통 영업이익이 더 크게 올라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매출 원가율, 제조 원가죠. 제조 원가가 1%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그게 감가상각비인 것 같아요. 근데 얘 지금 좀 짜증이 좀 났던 게 제가 보통 비용 구조나 이 원가 구조를 계산을 꼭 하는데 얘들이 사업보고서에 그런 것들 기재를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릴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하고 이렇게 추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한계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그것 때문에 너무 불성실하게 사업보고서를 써놔가지고 어저께 금감원에다가 제가 신고했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이래도 되냐 이거죠.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성장시키지 말라고 상폐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거기까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일단 신고를 했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예, 종목을 추천하면서 그 기업을 신고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아무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KCI 관계자분들은 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 투자자와 소통을 해야죠. 소통하기 위해서는 사업보고서를 좀 더 성실하게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비용 구조도 작성을 안 합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거. 예. 그리고 국내 매출하고 해외 매출도 2018년도까지밖에 제가 기재를 못했어요. 2019년도는 없어요, 또 자료가. 2019년도 2분기 이후에는 국내 해외하고 그 매출 구분을 안 해놨습니다. 자꾸 숨겨요. 혼 좀 나야 됩니다. 경영진들은 경영진이 아니라 그 주식 담당자는. 네. 자, 그럼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뭐죠? EPS죠. 주당 순이익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분기, 올해 1분기, 지난해 1분기, 올해 1분기. 자,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네, 대주주가 사고 있습니다. 삼형사가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코로나가 있던 말던 그냥 올라가는 거죠. 전년 대비 17%의 주당 순이익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12% 성장했는데 순이익 성장은 좀 더 높게 성장을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그 현금성 자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체감이 안 될 거예요. 이 기업이 그렇게 좋아? 명품주 맞아? 자, 그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부터. 이게 주당 순이익이 연간 주당 순이익입니다. 아까 2017년도에 일회성 비용이 많이 나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수출을 하는데 그때 뭐 재반 비용이 갑자기 이상하게 터져 나와가지고 딱 한 번만 그런 거고 그다음부터는 없었는데 자 보세요.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꾸준하게 증가하죠. 2013년도부터 제가 2020년도 추정 실적을 일단 갖고 왔어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 표를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이 표는. 이 주당 순이익을 연간으로 이렇게 추세를 보는 건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런 그림을 갖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떻게 됐다? 들쑥날쑥, 들쑥날쑥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통 산업 내 모든 기업들은 경쟁을 해요. 치열하게 마케팅 경쟁, 즉 돈 경쟁을 합니다. 돈을 쓰는 경쟁을 해요. 마케팅 광고, 그리고 인력 채용, 그리고 비용 투자, 설비 투자. 어떻게 해서라도 경쟁사하고 치열하게 피 튀기게 싸워요. 그러면 그게 이 싸운다, 경쟁한다는 것은 뭘로 표현하냐면요. 마음속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경쟁하는 거거든요. 돈을 막 썼다가 안 썼다, 썼다 안 썼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적이 들쑥날쑥해요. 전체 상장 기업의 99%가 다 그래요.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없어요. 어떤 기업이 있다? 독과점 기업. 그리고 1등 기업인데 1등 기업은 많아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반도체 장비 업체들 있잖아요. 삼성전자에다가 장비 공급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다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되질 않아요. 들쑥날쑥. 그거는 1등 기업이 아니죠. 심부름꾼이죠, 그냥. 한때 심부름 제일 잘하는 놈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크면은 심부름꾼을 다른 사람으로 바꿉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수혜를 받고 있는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장비들 보세요. 10년 전에 그런 기업이 있었는지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 기업들. 다 듣보잡들이에요. 말 잘 듣는 놈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 있죠.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사들. 신용평가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 상위 4개 업체들 있잖아요. 지금 있는 상장 기업들 한 4개 정도가 되는데 4개 업체 외에는 허가를 안 해주니까 이 4개 업체가 그 시장의 성장을 다 독식하는 겁니다. 가격 경쟁도 안 해요. 그 기업의 공통점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요. 신기업체가 생기지 않는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도와줘요. 그리고 또 폐기물 처리 기업들이 이래요.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거든요. 폐기물 처리 업체들은 어떤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냐면은 쓰레기가 넘쳐나는데도 쓰레기 매립지가 생길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쓰레기 매립지를 허가해줘도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청주에서 쓰레기 매립, 환경 영향 평가 다 해가지고 최적의 장소를 꼽혀가지고 법적으로 매립지를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청주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죠. 그러니까 매립지 허가는 났는데 못 만들었습니다. 불어. 왜냐면 청주시장 다 잘리고 그럴 거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다 투표 안 하고 이래버리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할 수도 없고요.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을 텐데 국회의원이 나중에 재선 나가게 되면 청주 시민이 그랬어? 우리가 반대하는데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었어? 너 탈락. 안 찍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업체가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돼요. 그리고 서로 경쟁을 못합니다. 왜? 서울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하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매립지하고 저쪽 지방에 있는 매립지하고 서로 경쟁을 못해요. 왜? 운송비 때문에. 저쪽에서 서로 러브콜 한다고 여기 있는 쓰레기 버리는 업체가 그 먼 데까지 가지고 운송비 다 부담해가지고 버리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독과점적 지위가 있어요. 두 번째, 또 쓰레기 업체는 왜 이렇게 실적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고성장을 하느냐? 정부에서 쓰레기를 못 버리게끔 하기 위해서 쓰레기 처리 단가를 높입니다. 정부가 높여줘요. 보통 기업들이 판매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제품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고가의 제품을 이게 만드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드는 것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를 하는데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무슨 고부가치 제품을 만듭니까? 연구 개발할 게 뭐가 있어요? 정부가 그냥 가격을 높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진국형 사업이죠. 그런 기업들이 꾸준하게 돈을 벌어요. 자, KCI. 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헤어케어 시장이 신흥 국가들의 수요 증가에 의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형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신규 업체들이 이쪽 시장에 뛰어들지 않으니까 그 성장을 다우케미칼하고 둘이서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거래처가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 145개, 즉 우리나라 LG 생활 건강급의 각국에 있는 그런 그 회사하고만 거래를 합니다. 안정적이죠. 그리고 걔네들 다 현금 카드 결제잖아요. 안정적으로 좀 돈이 들어오죠. 뛰어먹힐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기에 영향을 안 받죠.
경기에 영향을 받으면은 조선주나 해운주처럼 뚝뚝 떨어지고 그런 모습도 나와야 되는데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꾸준한 실적이 나오는 거죠.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2020년도잖아요. 2030년도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갈 겁니다. 자, 두 번째 봐야 될 거. 자, 꾸준함을 지금 얘기했어요. 연평균 28%씩 성장을 했습니다. 체감이 안 되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은행에다가 내가 적금을 들면은 이자가 복리로 28%씩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연평균. 만약에 우리나라에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가 있었으면은 이 종목을 절대로 뺄 수가 없을 겁니다. 뭐 이게 시가총액이 아직 뭐 엄청나게 높지 않으니까 뭐 그분들은 뭐 살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워렌 버핏의 수익률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이게 연평균 20% 수익률이고 이건 이렇게 되잖아요. 이 28%의 성장을 꾸준하게 기록하는 기업, 저는 이제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꾸준함과 성장률을 딱 따지는데 이런 기업이 없어요. 국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을 명품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품주의 조건은 투자자가 초보이냐 고수이냐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서 오랫동안 10년 정도 잠에서 깨서 이 기업의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걸 왜 자꾸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종목은 단기로 투자해서는 가치가 없어요. 장기로 투자해야 돼요. 왜? 복리 수익률이 엄청나니까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적금 들었을 때 적금을 드는데 이자를 28%씩 준다고 뭐 20%씩 준다고 한번 쳐보죠. 1년 정도 적금 들고 돈을 빼겠습니까? 그건 바보죠. 그럼 진짜 멍청한 겁니다. 그런 종목은요 죽을 때까지 그 은행에다 넣어놔야죠. 복리로 28%씩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는데 그쵸? 장기 투자를 안 하는 게 바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장기 투자자는 의지를 가지고 투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장기 투자는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을 내가 매도하면 바보가 되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게 매도거든요. 가만히 냅둬야죠. 알을 계속 낳으라고. 근데 얘는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알이 점점 많이 낳아요. 알을. 누적이니까. 장기 투자는 이 종목을 팔면은 엄청난 기회비용을 잃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못 파는 겁니다. 너무 아까워서. 그게 장기 투자예요. 그냥 의지 가지고 엉터리 같은 종목들은 들고 그냥 끝까지 버티자.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에서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업이 연평균 28%씩 앞으로 10년간 계속 꾸준히 상승한다라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 종목을 어떻게 단기적으로 접근하겠습니까? 또 하나, 10년 뒤를 얘기를 했죠. 그러려면 반드시 제품에 대한 영속성이 있어야 돼요. 혹시 가다가 이 제품이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대체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어요. 머릿결을 부드럽게 하고 정전기를 방지하는 이 소재는 없어요. 양이온 폴리머밖에. 뭐 우주인이 와가지고 우주에서 개발한 제품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없을 겁니다. 그럼 영속성이라는 게 나와서 신규 업체들은 기술적 특허에 가로막혀가지고 그리고 각국의 인증을 다 따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그리고 얘네만큼 저가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용 설비를 갖추려면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신규 업체로 이 시장에 뛰어들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최신 비싼 기계를 사와야 되는데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하고. 얘는 이미 10년 전에 만든 설비에서 돈을 뽑아내고 있는데 제품을 아주 그냥 저렴하게 뽑아내고 있는데 제조 단가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만약 그런 업체가 딱 나왔다? KCI가 가격 경쟁 딱 해버리면 그 업체는 망해버립니다. 그런 구조예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업력도 오래됐고.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서 주변에서 야 요즘 뭐 사야 되니 물어볼 때 1초도 망설이지 말고 KCI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기업이 싼지 비싼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파일을 좀 가져와 볼게요. 잠시만요. 10초만요.
자, 연평균 성장률이 28%예요. 연평균 성장률이 28%예요. 매년 28%에 원래는 30%입니다. 지난해까지 실적은 30%인데 제가 올해 그 영업이익 성장률이 12%로 조금 낮아졌어요. 그걸 반영해가지고 목표 그 EPS를 좀 낮췄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좀 짜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28%가 됩니다. 자, 연평균 28%가 되면은 이 기업에 어쩌다가 1, 2년, 3년 동안의 연평균이 아니라 과거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즉 7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럼 이 기업의 적정 PR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28이 돼야 됩니다. 연간 28%의 주당 순이익이 성장했으니까 PR은 당연히 28이 돼야지 그게 적정 PR이에요.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그러면은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10,000원 정도 되죠. 10,000원. 그러면은 28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목표가는 33,000원이 되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231%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엄청난 저평가예요. 지금 PR이 8.5예요. 연평균 28%씩 성장하는 기업이 PR이 8.5예요. 성장률 대비 이것은 뭐다? 성장률 대비 지금 현재 주가가 3분의 1 가격이에요. 50% 세일 가격이 아니라 70% 세일 가격이에요. 지금 이 가격이.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자, 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이 기업이 여러분들 지금 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운이 좋은 거예요. 아까 그 파일이 이건 아니고요. 자, 엄청난 극심한 저평가입니다. 성장률 대비 지금 주가가 3분의 1 가격, 70% 세일 가격이에요. 이거 부도나는 기업도 아니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점포 정리 세일이죠, 지금 이게. 자, KCI가 있는데 지금 PR이 9.87이죠. 아모레하고 LG 생활건강에다가 지금 이 샴푸하고 린스를 공급하는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얘네 KCI가 원래는 개인 생활용품으로 잡혀야 되거든요. 그 중간 소재이기 때문에 뭐 개인 생활용품이 아니라도 그 관련주로 돼 있어야 되는데 화학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럼 아모레지하고 LG 생활건강은 뭐예요? 화장품, 생활용품 이게 다 화학주거든요. 얘네들은 화학주로 구분되지 않고 생활용품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럼 시장에서는 보통 개인 생활용품 같은 거는 PER이 굉장히 높아요.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프랑스의 로레알, 뭐 미국에 있는 P&G 이런 것들도 PR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 생활용품은 꾸준한 수요가 있고 안정적 실적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 소비재이기 때문에 비싸요. 실적 성장성에 대한 신뢰도도 높기 때문에 시장에선 프리미엄을 줍니다. 근데 KCI는 화학 업종으로 속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시장의 오해예요. 왜 오해냐? 보통 그렇습니다. 그 지금 뭐 애널리스트나 기관 투자자나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 업종을 보면서 최근에 화학 안 좋잖아요. 유가도 떨어졌고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화학은 경기 영향도가 큰 민감주입니다. 경기 민감 그 산업이에요. 그 화학이 안 좋으니까 화학 쪽에 대해서 다루질 않는 거예요. 그쪽에 관심을 갖지도 않고 매수세가 없다는 얘기죠. KCI는 엄밀히 말해서 개인 생활용품 쪽인데 화학 쪽으로 지금 산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 요즘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KCI는 화학주가 아니니까 따로 빼자 이렇게 안 해요. 요즘은 다 기계적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매수 매도가 막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냥 화학 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다 싸그리 그냥 같이 평가 절하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시장의 실수이자 오해죠 이게. 그러니까 PER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단순히 PER로 비교하면 안 되죠.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남다를 수 있잖아요. LG생활건강 아모레지가 KCI에 비해서 더 높은 실적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한번 그걸 비교해 볼게요. 매출액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매출액은 자, 아모레 볼게요. 아모레는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6%예요. LG생활건강은 10%입니다. KCI는 더 높아요. 12%예요. 외형 성장이 얘네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 굉장히 억울한 거죠. 세 번째, 자, 매출 그래요. 수익이 중요하죠. 수익성이. 수익성 볼게요. 아모레지는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이 6%, LG생활건강은 그 2배 이상인 14%인데 KCI는 얘네보다 2배 이상이 30%입니다.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얘네에 비해서는 몇 배입니까 이게? 대여섯 배 성장이잖아요. 5배 정도의 성장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시장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받고 있어요. KCI는 화학업종에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KCI가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고 그냥 화학업종, 아 화학업종 요즘 유가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으니까 화학주들이 요즘 좀 다 비실비실한데 거기에 그냥 같이 그냥 묻어가는 거죠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 시장의 오해가 극심한 저평가, 다른 말로 할게요. 엄청난 투자 매력도를 지금 역사상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PR로 볼게요. 다시 한번 엑셀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기업의 목표 PR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28. 과거에 보면요. 과거에 이 시장에서 이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한 거 보면은 주가가 실적에 대비 33배, PR이죠. 33배까지 줬죠. 이렇게 높게는. 그리고 낮게는 한 20 정도. 한번 2015년도 이렇게 떨어진 적은 있지만 이건 좀 매력이 있는 거죠. 실적이 워낙 좋아졌는데 주가가 안 오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보통 35와 20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했죠. 이때가 시장에서 KCI에 대해서 적정 평가를 한 겁니다. 이때가 평가를 했는데 2019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코로나 이슈까지 터지면서 2019년도부터는 화학업종들이 안 좋아지니까 같이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되고 버린 겁니다. 주가가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은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졌는데도 주가가 안 오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주가가 안 오르니까 이렇게 저평가가 되는 겁니다. 실제는 여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래요. 이것도 현실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주장해도 시장에서 KCI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죠. 그럼 언제 올라가느냐? 유가가 안정화되고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았던 우려가 어느 정도 불식되고 그래서 화학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화학 공장들의 어떤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화학 종목을 좀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화학에 관련된 업종이 전 세계 경기가 약간의 어떤 회복 국면에 맞았을 때 되면은 전체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 KCI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에 언젠가는 목표 PR이 28이 될 거예요. 매년 20%씩 복리를 증가하기 때문에 28%씩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나게 높은 기대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올해만큼은 인정하자 이거죠. 올해는 PR 14로 목표 PR을 말도 안 되는 이 가격에 잡겠습니다. 과거에 있지도 않았던 저점, 이거 지하실이죠? 지하실을 목표가로 잡겠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66%입니다. 이 종목은 참고적으로 장기 투자 종목입니다. 매년 28%씩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누가 수익률이 제일 좋다? 들고 있는 사람. 오랫동안 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수익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화학 시황이 다시 정상화되는 시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은 목표 PR이 28로 뛰고 실적은 계속 연간 28%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 수익률은 만약에 5년 뒤에는 엄청나게 높겠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흥국의 헤어케어 수요 증가로
이 기업의 외형 성장은 계속되고요. 그것을 독과점적 지위로 이 성장을 독식하고 신규 경쟁사가 이쪽에 뛰어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독식하게 되는 거죠. 즉 고성장입니다. 연평균 28%의 고성장이 얼마나 큰지 아마 다른 분들은 잘 이제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다른 종목하고 비교 평가를 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니까. 저는 이제 그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상위 탑 클래스입니다. 탑 클래스가 100개 정도의 탑 클래스가 아니고요. 상위 다수 손가락에 들어요. 이 종목이. 투자 매력도 다수 손가락입니다. 지속 성장.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극심한 저평가, 성장률 대비 주가는 3분의 1 가격이에요. 성장률 대비 주가는. 언젠가는 이 성장률에 근거한 주가 프리미엄을 받게 될 겁니다. 프리미엄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성장률에 딱 맞는 PER. 그게 얼마? 28. 성장률이 연평균 지금까지 7년 동안 28%씩 올라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산업 구조 보니까 이쪽 이걸 보면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젠가는 지금처럼 3분의 1 가격이 아니라 그냥 보통 가격. PER 28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족에게 종목을 추천한다 그러면은 그 종목이 속한 산업이 있을 거예요. 그 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를 할 때 보면은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매일 장을 보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거기에 딱 대응을 할 텐데 여러분들 친지 중에서 가족 중에서 누가 물어보면 그분은 대응을 못 할 거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믿고 그냥 오랫동안 묻어둘 거잖아요. 근데 해당 산업이 추천했던 그 해당 산업이 업사이클로 가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업사이클로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다운사이클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엄청납니다. 얼굴 못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쪽에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고성장을 하는 기업이 찾기가 어려워요. 이 기업을 추천하게 된다면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양복 한 벌 정도는 해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배당률이 2%입니다. 은행 이자보다도 높죠. 실적 성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나중에 배당 성향을 좀 더 높일 거예요. 배당률은 높아집니다. 이런 기업들은. 네, 노후자금 좋죠. 카탈리아님, 만약에 이런 기업을 한 10개 정도를 보유해 보세요. 그리고 10개를 노후자금 투자로, 장기 투자로 분산으로 딱딱딱 한번 가져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시간이 10년이 지나면요. 배당 성향이 높아져가지고 순이익이 높아지니까 배당 금액이 점점 증가할 겁니다. 10년 지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아십니까? 투자했던 원금 대부분을 배당에서 이미 다 받았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 기업은 보통 기업들이 배당을 못 주는 게 설비 투자하느라고 배당을 많이 못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설비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 공장 한번 지으면 요즘 20년에서 40년 정도 쓰니까 그 안에 설비 공장을 따로 지을 이유가 없어요. 기계들만 살짝살짝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다른 기업은 어떻습니까? 공장 지으려고 땅 사야 되잖아요. 그 뭐 수백억짜리 땅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 짓고 이렇게 하고 주주들한테는 돈을 못 주고요. 배당도 못 주고 돈대로 쓰고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투자는 우리가 하고요. 돈은 은행이 벌어요. 맨날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만 내느라고 바빠가지고 그 이자를 많이 내면 순이익이 떨어지잖아요. 주가는 안 오르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죽 써서 개 준다라고 얘기하죠. 투자는 우리가 하고 돈은 은행에다 갖다 주잖아요, 기업이. 이런 기업들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러한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는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우리 연배가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 50대 특히 되시는 분들은 투자의 목적이 노후 자산 증식이잖아요. 노후 자산 증식은요, 모험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님 말고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걸려 있어요. 앞으로 노후. 비참하게 사느냐, 아니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느냐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 기로에서 갈려지게 됩니다. 금수저 빼고. 저 같은 흑수저분들은 다들 그럴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러한 기업, 이러한 투자 철학을 갖고 투자하는 게 좋고요. 이러한 기업을 한 10개 정도를 발굴하게 돼서 오랫동안 투자하게 된다면 네, 좋은 일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을 하고 중장기로 우리가 꾸준히 가져갈 종목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중에서 몇 개 종목들이 이런 게 있고,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일부 정리를 했지만 다시 그 종목을 다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한 100여 개의 기업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실적과 밸류에이션, 즉 실적 대비 저평가 여부를 따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교체하면서 더 매력적인 종목을, 이런 종목들은요, 단기적으로 한번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지고 일단은 수익 차익 실현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만나게 돼요. 또 만나게 됩니다. 음, 장난으로 만든 표를 하나 좀 갖고 왔어요. 어, 엑셀 파일 중에서 자, 요 화면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요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20%씩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고 쳐요. 아까 KCI는 연평균 28%씩 성장하는 거죠. 연평균 20% 성장하는 기업이 엄청난 초고속 성장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2%가 안 되잖아요. 1점 몇 프로잖아요. 2%라고 쳐도 10배 성장하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의 10배를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끈다는 얘기죠. 이런 최상위권, 즉 전교 1등, 그냥 전교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다닐 때. 이런 기업을 반값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어요. KCI는 지금 반값도 아니고 3분의 1 가격이죠. 성장률 대비. 이 가격은요, 성장률에 근거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반값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성장률 대비 반값이에요. 자, 비교해 볼게요. 이런 기업이 있다고 쳐요. 배당은 3%고 쳐. 워낙 싸니까, 반값이 되니까 배당률, 시가 배당률이 이 정도가 돼요. 아까 KCI는 2%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배당률이 또 높아지니까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3%. 적정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매수가락을 좀 보죠. 그러니까 할인율 50%, 반값에 샀으니까 50%를 적용해요. 그래서 매수가를 한 5천만 원. 그러니까 1억짜리 기업인데 이거를 반값에 사니까, 그러니까 1억 주고 사야 될 종목을 반값에 5천만 원 주고 산 거예요. 15년이 지나면은 5천만 원의 투자 원금이 어떻게 된다? 100만, 1000만, 1억, 15억이 됩니다. 연평균 20%씩 성장하는 거. 배당 수익률 3% 적용하고. 5천만 원 투자해서 100만, 1000만, 1억, 10억, 15억. 30배. 장기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죠. 이러한 기업을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게 복리 수익이거든요. 20%씩 붙는 게. 뭐 이거 계산 편의상 앞에 100자를 넣어가지고 120%라고 했는데 20%가 적용이 된 겁니다. 이런 기업은 뒤로 가면 갈수록 복리 수익 때문에 더 높은 성장이 일어나요. 이걸 어떻게 팔아요? 못 팔죠. 7년 이후에 5천만 원 중에서 배당 수익만 4,650만 원이 돼요. 7년 뒤에. 7년이면 여기 어떻게 계산? 이거 다 더하면은, 배당금을 다 더하면은 7년 동안 배당금을 다 더했더니 투자 원금에 육박합니다. 할만하죠? 이런 종목이 바로 명품 종목이라고 그래요.
차트 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명품 차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헛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남의 재산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증권가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따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진정한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딱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종목에 투자를 하셨잖아요. 주식 투자 그러면 보통 종목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종목 그러면 보통 차트, 뭐 주가, 수급 이런 거를 보시면서 단기 관점에서 종목 투자를 하시는데 저의 직업은 기업 투자자입니다. 저는 기업 분석하고요. 기업을 바라보시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종목은 주가를 보는 거고요. 수급을 보는 거고 차트를 보는 거고요. 기업을 보게 된다면 그 회사의 사업을 보게 돼요. 사업의 성장성, 안정성, 영속성, 경쟁력, 기술력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증식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기업 투자가가 돼야 돼요.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좀 따분한 얘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